뭐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유신 반대도 하고 한일 뭐 회담 반대도 하고 뭐 심지어는 경부고속도로 반대도 하고 뭐 나중에 보면 잘못된 일이 많은데 일종의 그 젊은이들로서의 어떤 사회 기존 현실에 대한 비판, 또 고정관념을 어떻게든지 깨보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의견을 여기저기 표출하는데, 내자보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된 것으로 해서 난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요즘은 이게 너무 사회가 이게 각박하게 대립구도로 돼가지고 좀 완충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누군가는 용감하게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특히 나는 이번에 그 북한의 그 장모 씨 처형 과정이나 이런 거를 뭐 언론의 보도만 들어보고는 정말 위험스러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그 주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틀은 계속 온전시키면서 이렇게 어떤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는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거를 제가 8번을 치렀습니다. 4번 당선되고 4번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경선이기도 하고요, 제 자신의. 대통령 선거도 제가 4번 정도를 치렀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요번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가장 열성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대로는 우리나라의 그 갈 길에 대한 걱정이 결국은 우리 문재인 후보 쪽의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을 가지고는 미래를 지금 끌고 가기가 어렵고, 역시 또 남북 관계에 관한 걱정도 좀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입장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또 선대위의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여간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건 사실입니다. 이제 참 어려운 판세를 우리가 참 결국 승리로 이끌었는데, 뭐 아쉬운 점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요 최근의 시점에서 다시 그 얘기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만, 북한의 저런 변화를 보면서는 그래도 잘했구나. 역시 이런 고비에는 이런 박 대통령과 또 소위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집단이 버텨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북한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거기에 맞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큰 일을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한데, 결국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혹은 여당이나 이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좀 쉽게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단기 대책하고 장기 대책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부채 때문에 전혀 인격이 유지가 안 되는, 생계는 물론이고 인격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부류,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제해 나가는 중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이게 모랄 헤이저들도 안 가고 또 이런 추가로 이런 게 계속 안 생기도록 결국 이제 금융권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되죠.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는 경제 속에서 역시 이제 양극화가 해소가 되면서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겨야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해소가 될 텐데, 다만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필수 생계비를 그냥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수 생계비를. 그래야 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이거 경제 추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경제가 소위 이 강자들, 기술의 강자, 정보의 강자, 혹은 이미 어떤 경제계 자체에서 기득권을 가진 강자들이 훨씬 그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약자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강자한테 힘이 많이 몰리고 더 많은 약자들한테 어떤 박탈되는 이런 경제 현상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 시장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마켓에서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경제 자체는 마켓에서 많이 부흥되게 하되 이것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 소위 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정부에서 다양한 툴로 예산 혹은 재정 혹은 뭐 여러 가지 행정적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돈으로만이 아니라 그 재능 기부가 됐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집안에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 깊은 병에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를 그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풀로 만들고 시스템화해서 같이 협조를 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뭐 꼭 그 돈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다른 어떤 그 시스템으로 유사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등등해서, 좀 우리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우리는 과거에는 생계를 가족이 해결하고 또 어려움을 대가족 제도에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 핵가족화가 되고 또 이런 가족 간의 어떤 이런 상부상조하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와 국가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은 그 가계부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다 돈 문제를 우리가 생계를 위해 쓰는 건데, 그 생계의 상당 부분을 이런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부 지금 되고는 있어요.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 대타협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약한 건 사실인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도 설득을 해서 함께 이 복지나 혹은 이런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각계각층과 또 스스로 자기소개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민주화 부분은 지금 이제 입법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정치권에서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경제 민주화 화두에 대해서 좀 100% 동감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됐든 우리가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비중을 6대4 정도로 둬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이를 키우고 선순환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뭐 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일부 대기업들의 어떤 그 행태들은 교정이 돼야 되죠. 무슨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등등 그 대기업들이 그 나쁜 행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엄격하게 다루되 너무 기업만 쥐어짜는 형태의 경제 민주화는 잘못하면 그 교각사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국민을 설득을 시키면서 나가야 된다. 무조건 나눠 쓰고 대기업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만 모아서 표를 얻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역할 분담,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갖는 순기능과 이 또 가지고 있는 뭐랄까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것에 대한 설득을 시키고 또 국민도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뭘 원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건데요. 이제 선거가 당연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아니면 후보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 뭐 일부 국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선거의 문제점인 것처럼 한다든지 또 사실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야당 쪽에도 굉장히 뭐 이런 SNS 공간에서 많이 한 거는 사실이고 사실 그 전에는 우리 소위 여당 쪽에는 SNS 공간에서 뭐 2대8 정도로 분리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마침 그런 게 적발도 되고 또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이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시시비비는 어떤 형식으로 가려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을 보면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막 주장하고 이래도 그 야당 편을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단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달리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당선된 거고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아주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표차를 대고 그랬으면 힘을 몰아줘서 어떤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정책 구현을 하고 일정 부분 협조하는 자세가 더 우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도 들었어요.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 부정선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하고 그 외 민주당 부통령하고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전국에서 표차는 떨어지고 대의원표만 많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플로리다인가 어느 주에서 그게 표가 플로리다죠. 잘 안 돼가지고 선별이 안 돼가지고 뭐 식별이 안 됐는데 그것도 뭐 보면 뭐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좌우간 대법원에서 판결 나니까 그걸 승복을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것이 뭐 우리는 그런 그레이한 부분은 없었고 표는 분명히 결과가 됐고 과거의 부정선거처럼 무슨 매표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대리 투표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성과를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예. 호남에서도. 호남은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제가 저도 이제 정치 소위 선거를 제가 이제 많이 해봤고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은 꽤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비판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40%가 있습니다. 늘 40%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 현상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안철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기도가 뭐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제도권에 대한 혐오나 이제 비판이 이제 안철수 현상 속에 이제 몰려간 건데 이게 막상 선거를 해보면 이제 후보 하고 뭐 당이면 당의 조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창당을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후보를 내세워도 신통치가 않은데 이미 그것도 뭐 아직은 뭐 불투명한데 지금 이제 안철수 뭐 신당에 관여됐다는 사람들 인천에서도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치권에 하다가
공천을 못 받거나 또 뭐 공천을 받았어도 안 됐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철수 당에 대한 현상은 좋지만 막상 후보나 정당의 모양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뭐 특수죠. 뭐 호남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을 제가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영호남을 제외하고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연대를 하겠죠. 어느 경우에 그러면 그건 좀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죠. 연대를. 그러니까 3당이 나와가지고는 뭐 그건 안 되고 연대를 하는 경우에 중부권까지는 뭐 서로 야당이 연대한 야당이 몇 석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인천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제가 정말 인천 시민과 함께 동아시아의 그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려 했던 꿈이 저렇게 좌절이 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러면서 국민들과 세계인들한테 인천을 어떤 특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후임 시장한테 넘어갔는데 저렇게 갈기갈기 잘못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저 자신이야 뭐 이제 정서적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시민들과 시의 그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깝다. 아니면 이 인천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러고도 이제 그 실상에 대해서 뭐 한 90% 정도가 왜곡돼서 어떤 부분은 아주 완전 거짓말이고 돌아다니던 내용을 제가 바로 잡아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읽어보시고 다 사실인데 제가 이제 주장한 내용이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는가.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나 이제 결과는 보고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진단을 이제 제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잘못된 내용까지 인과관계를 얘기하니까 그거는 검증이 된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그거는 내 말을 안 믿어도 되지만 지금 요게 잘못돼서 이렇게 되고 요건 저렇게 돼서 잘못됐고 이렇게 따는데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맞으니까 아이쿠야.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장 뭐 출마 선언도 한 상태입니다만 그 4년 전에 뭐 잘못 뽑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제 나중에 그건 더 활동하고 봐야죠. 인천시 부채가 2조 4천억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4조 6천억 해가지고 7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7조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아마 그렇게 어느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때 제일 그 후회되는 게 그럼 전체로 보면 7조가 그 당시에 7조죠. 예, 7조가 맞는데 그 당시에 그 제가 그거를 좀 찬찬히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공세가 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단답형으로 잘 질문을 응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7조이기 때문에 인천이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말하자면 선동성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당연히 그 부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그 상대 계정이 있는 겁니다. 그 자산 항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 부채건 도시공사 부채건 모든 것을 중앙정부,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행안부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기체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로 됐느냐 여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위험수위다 그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저게 변호사까지 했다는 사람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저러나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가볍게 대한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무슨 인천을 파탄시키고 부채를 뭐 7조를 져가지고 근데 7조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기선 시장 때 1조 정도가 넘어왔고
예. 1조 조금 안 됩니다만. 그러고 이제 추가로 도시개발공사가 되면서 이제 개발할 때 쓰려고 부동산 매입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돼서 이제 7조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천의 재정 자립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유의면 통계는 제가 인천시장을 할 때 2002년에 인천의 부동산 시가 총액이 예. 국토부 발표한 것이 62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209조입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국토부 발표입니다. 인천시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죠. 62조에서 8년 동안에 209조가 됐어요. 그런데 부산이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부산은 2002년에 얼마 했느냐? 96조. 인천에 한 1.5배 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죠. 부산이 인천에 1.5배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2010년에 부산이 얼마가 됐느냐? 156조입니다. 146조인지 156조인지. 인천이 부산의 1.5배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인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작동해서 마켓에서 호응을 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고 돈이고 통계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또 그냥 부채 액수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부채도 제가 아시안 게임이 2014년에 끝나면 2016년까지 개발 이익을 내서 일단 감소되는 그러한 중기 재정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를 사실 제가 시민들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이제 함정인데 뭐 30초 혹은 1분에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상대방은 아주 심플하게 7조 빚지고 이거 다 시민 주머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제가 응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조금 긴 시간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부연을 하자면 그 당시에 제가 낙선한 이유 중에 절대적인 이유가 부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그 전쟁론이었습니다. 전쟁론. 네. 아시다시피 이 천안함이 저 인천 앞바다에서 폭침되고 나서 그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수 후보가 전쟁 투표일 3일 전에 광화문에다가 한나라당이 이기면 전쟁이 일어난다. 광화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TV 토론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된다. 이렇게 쫙 이게 문자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이면 큰일 나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무조건 민주당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투표율이 우리가 2006년에 44%였던 것이 2010년에 5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앞서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패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그 후임 시장이 그 부채만 그냥 부각을 시켜가지고 인천이 이제 후임 시장이 당선돼서까지 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온 국민들한테 뭐 월급을 못 줬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오고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어떤 그 고비로 넘어가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천 부채가.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1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3조가 7조보다 6조 정도 증가했네요. 그렇죠. 행안부 발표입니다. 그게 무슨 본인들은 뭐 이러저렇게 얘기를 변명을 합니다만 행안부 발표니까 일단 순중이 6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보상금도 들어가고 자산 항목이 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 시장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예산이 한 8조에서 9조 됩니다. 인천이. 일부를 예산을
그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죠. 본인 쓸 때는 다 쓰고 선심성 행정은 다 하고 결국은 뭐 원래 있었던 계획에 투자했던 부분은 기체를 그대로 하고 또 심지어는 알토란 같은 터미널 인천 그 신세계 본점 같은 것도 처분하고 이러면서 아주 악순환의 굴레로 떨어진 거죠. 아시안 게임이 지금 부채 요인의 주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아시안 게임이 그것도 다 이제 정치성으로 잘못 우리 김 대표님만 하더라도 정보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그 13조 안에 그렇게 많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규정상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 그 인프라의 50%, 또 그 주변 인프라에 그리고 핵심 테넌트, 예를 들어서 체육 경기장 이런 거에 3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중기재정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바꾸기는 쉽진 않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를 더 추가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을 텐데 송 시장이 애초서부터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주 경기장이 서구에서 건설되게 돼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 올림픽 주 경기장이 그거는 제가 포스코 허브해가지고 민자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었고 그 주변의 땅 6만 평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선수촌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특별법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일반 택지로 되면 그 개발 이익도 나고 그린벨트 보존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경재 위원장이 그쪽 서구의 위원장인데 그 문화관광위원장이고 그래서 국회에 그거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법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거를 허가를 해놨더니 이거를 둘 다 송 시장이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이 민자로 하기로 한 거를 저쪽 문학경기장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시 원안대로 이제 재정으로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재정으로 했는데 원안대로 재정으로 왔으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이 재정 원안대로 오는 거에 대해서 정부랑 사전 협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질 않습니다. 중기재정 협의 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본인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거를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또 하나는 아까 6만 평 그 그린벨트를 선수촌 아파트로 한다는 것은 그 그린벨트가 평당 한 100만 원가량 합니다. 그러면 이게 택지로 바뀌면 6,7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500만 원 아닙니까? 아까 6만 평이면 3천억입니다. 그렇죠? 3천억 플러스 거기다가 그 개발 이익을 내면 한 4천억이 되는 건데 그 4천억 플러스 아까 1,200억 하면은 5,200억을 그냥 바람에 날린 겁니다. 사실이죠, 이게 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사실이고 책에도 물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정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뭐가 이쁘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이 다른 도시와 같다고 하면 그런 비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잖아요. 항만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서 약 6,300만 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30배 되는 땅이 있는 거죠. 등소평이 1980년대 중반에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개혁 개방을 할 때 상하이를 그 도시로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면서 성공의 견인차로 삼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30년 안에 세계 G2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이 발전하고 아시아의 미래가 발전한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럼 그것을 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최고의 공항의 아시아를 인천으로 통해서 우리나라를 인천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공항의 배후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도박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을 그러고 도시 건설에 있어서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마켓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드 유저, 말하자면 그런 그 어떤 입주를 해서 땅을 건물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 인프라를 얼마나 투자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계획됐던 대로 지금 GCF를 비롯한 그 외국 기관도 들어오고 있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기구도 100여 개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됐고 GCF도 반기문 총장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말씀하시 된 겁니다. 그 건물을 제가 건설했습니다. 그러고 이미 그 전에 그게 돼 있다는 거죠.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 가서 지금 이제 내년서부터는 5천 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 이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마케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스비션 이런 산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입니다. 여기 우리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요. 인천 주변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놓은 것이 너무 당연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혹은 그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투자자와 이런 거를 유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리한 투자가 아니고 아까 이제 4조 6천억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이자가 싼 겁니다. 이게 정부 기관에서 되게 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질 않았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왜 유의미하냐? 그것은 세원이거든요. 세원이기 때문에 아까 부산보다 인천이 부동산 총액이 1.5배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래서 내가 언급을 한 거지 뭐 부동산 투기나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순환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송 시장이 갑자기 중단하고 인천이 부채 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선 겁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거는 제가 저는 사실 중간에 그만둘 거라는 건 추후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했으면 상당 부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었죠. 그 로원시티 같은 경우는 보상도 다 했고 인천대학도 이전하고 거기도 바로 계획을 세웠었고 그러면서 지구 지정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대기업들한테 원도심, 기존 도심에도 투자하라는 그런 그 협의도 해 나가는 중이었었는데 안 돼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죠. 우선 뭐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거라 하는 그 시민들한테 기대도 좋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했고 그는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세계도시 축전이라는 걸 2009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도 오셔서 인천 그 유엔 환경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같이 공동 개최도 한 바가 있고 또 세계에 정말 수천 명의 도시 전문가들이 와서 포럼도 하고 이랬고 700만 명 정도의 내외 관람객이 와서 그걸 확인했습니다만 이제 반 총장도 오셔서 깜짝 놀랐죠. 인천이 세상에 이런 도시를 만들다니. 역동성 당시에 야당도 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천 대교도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8년 동안 만드는 겁니다. 뭐 연세대학도 이전을 시켰고 글로벌 캠퍼스도 만들어서 이게 인천의 어떤 그 아시아의 교육 도시로서 그 허브로 해보자 하는 계획도 진행을 했고 역시 아시안 게임 유치해서 그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이제 삼으려고 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우선 제가 제일 잘못한 것은 삼선이 안 된 겁니다. 됐으면 거기다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당선이 돼야 되죠.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걸 쉽게 생각을 했고 이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 죄송한 것은 자전거 도로를 좀 잘못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단순히 목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서 제가 직접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심플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니까 가장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 자전거.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거는 이제 부채 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공격에 적절히 대응을 못한 것이고 뭐 차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원도심 얘기를 할 때 그 월미 은하레일을 제가 건설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거든요. 그 인천이 수도권 유일한 친수 공간이기도 하고 인천이 개항을 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그 역사물이나 관광물이 있는데 앵커 이런 앵커 테넌트가 없어요. 뭔가 가서 해서 즐기는 그런 그 관심을 끌만한 게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월미도를 호환하는 월미도를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월미도를 호환하는 관광 전차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수도권에 2천만 또 공항이나 크루즈선을 들어오서는 몇 천만의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으로 오르다 보면 자연히 인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비하고 숙박하고 물건 사가고 오면 구도심의 관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인프라인데 이거를 제 후임 시장이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뭐 핑계를 여러 가지 대는데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저 그걸 개통을 안 시키려고는 핑계에 불과해요. 그저 아주 대단히 그 시장이 잘못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려고 내가 부실 공사했고 내가 예산 낭비 사례라고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걸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인천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고 내가 그걸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팩트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게 이 궤도로 20km씩 달리는 전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KTX가 400km 달리고 지하철도 7, 80km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 지하철도 뭐 경우에도 100km 이상 달리고 그러는데 20km 달리는 거를 글쎄 고쳐서 못 쓴다면 그게 인천시의 수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한 핑계들을 대고 이래가지고 4년 동안을 세워놓은 겁니다.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첫 번째. 그것을 뭐 이런 언론에도 얘기하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정서를 제가 모일 수 있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여러 가지 요소, 스펙이 있다는 거죠. 정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일 수 있는 스펙이 이제 저한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인천에 지금 난마와 같이 얽혀진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행정이라는 게 파악하는데 1년은 겁니다. 누가 가도. 근데 인천의 그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행정만 알아도 안 되고 정치적인 이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경제 경영만 알아도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국제적인 투자자들을 다 연결시키고 시민들과 함께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설득과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제가 그래도 검증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뭐 다른 정치인들이 시장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인천시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용의는 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다 초보 운전돼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걱정이고 그래서 뭐 좀 상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저는 지금 대하고 있고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고통을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야 인천에 비전이 없다. 애들을 가르칠 게 없고 또 실제로 집값 너무 떨어지고 지금 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천상 당신이 나와서 해야 된다. 결자 해지다. 이런 얘기고 제가 만약에 또 저는 다른 어떤 분이 해도 이게 쉽게 극복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원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 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 90% 이상 가능합니다. 딴 사람은 지금 인천의 문제 풀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려운 경우에 안상수가 원래 잘못한 거 송 시장이 더 잘못해가지고 더 망했다. 그러면 내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다 이것을 상당한 가닥을 잡아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뭐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하여간 지금 중단된 프로젝트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잘 현실에 맞게 잘 첨삭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그 계획이 중앙정부랑 다 같이 세운 계획이에요. 그 당시 시민도 동의하고. 그랬더니 이제 일부에서 말씀이 뭐냐, 그렇게 가지고 선거에 이기겠느냐.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게 구도심 재생입니다. 아까 걱정하셨던. 근데 그거를 제가 가장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해서 제3연육교로 공항까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호선 지하철을 뭐 기왕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개통을 끝내서 하면은 이제 루원시티라는 데가 우리 인천의 중심지가 되고, 또 루원시티에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만들면 무슨 시티? 루원시티. 루원시티. 예, 그러니까 루원시티에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만들면 지금 인천은 60년 전에 세운 고속도로가 그냥 도심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제 별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형해처럼. 그러고는 도심을 양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없애고 일반 도로로 해서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해가지고 북항 쪽이나 공항 쪽으로는 별도의 또 그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일반 도로로 만들어서 도시를 봉합시키면 부평, 서구, 남동구, 남구, 동구 여기가 봉합이 됩니다. 인천의 80%, 60%가 봉합이 되죠. 봉합이 되면은 자연스러이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침체 때문에. 그러나 인천은 지금 워낙에 그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유로 또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부동산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송시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주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간다면 그 이제 바로 부동산 경기도 풀리고 그 구도심 재생이 될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협력도 협력은 뭐 여당이면 어느 정도겠지만 중앙정부가 같이 졸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 돼. 대안을. 그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한두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결국 이제 교육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을 위해서 제가 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정책들은 공약이 이제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 도심 재생 그리고 원래 세웠던 계획의 어떤 그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도시를 잘 만들려는 그런 계획, 동아시아의 특별한 도시 거기다가 교육을 좀 특히 중등교육을 교육청과 함께 해서 이거를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곁을 떠난 지 3년 반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성의껏 섬기고 모시려고 했고 인천의 꿈을 같이 건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 부덕과 부족함의 소치로 갑작스럽게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고를 하셔서 결자 해지다. 그야말로 먼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엄중한 현명한 판단을 구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져왔던 여러분과 가졌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